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글로벌 국익 정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저출산 극복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그 유아교육 관련해서 유아체육, 유아교육, 또 장애아동 재활교육 관련해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국의 미래인데, 그런데 요즘에 저출산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출생률이 0.88대까지 떨어진 전 세계 유례없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네, 뭐 정부가 뭐 150조 이상의 돈을 쓰면서 저출생 극복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점수는 빵점인데 이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큰 그림에서 본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다문화, 다인종, 그리고 다민족, 다문화, 다인종, 다민족, 이러한 사회를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뭐 아이를 당장 낳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일단은 좀 마음을 열고 외국인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고, 보다 좀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정책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들을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저출산 문제에서 전환해가지고 다출산으로 효과를 낸 그러한 나라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과 프랑스죠. 그럼 스웨덴과 프랑스가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일단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총생산의 5% 이상을 이 가족 지원 수당, 가족 지원 정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50조 정도라 그래요. 50조. 네, 굉장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자녀가 2명인데 자녀 둘을 이제 첫째가 대학을 졸업했고 둘째가 대학생인데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보니까 정말 뭐 자녀를 위한 지원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거는 뭐 자녀 키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제 나이가 제가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어요. 그 20대 후반에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30대 엄청 바빠요. 그러니까 저 자체가 뭐 진짜 새벽에 들어오고 막 그랬거든요. 이게 뭐 자녀를 키운다라는 것이 거의 뭐 너무 힘들었던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뭐 저보다도 제 아내가 더 힘들었겠죠. 뭐 일을 하면서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나중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둘째가 유치원 다닐 때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 그랬어요. 1학년. 그 첫째가 둘째를 보러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마치고 보러 가서 그래서 이제 둘째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때로는 집에 데려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이건 위험한 삶이죠. 위험한 삶. 그러니까 아이들 둘이 뭐 집에 뭐 있는 적 이런 때도 있고 뭐 굉장히 아슬아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출생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이게 뭐 출산하면 얼마를 주겠다 이런 얘기는 반짝거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출생과 더불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진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 어떻게 양육을 도울 것인가, 이런 플랜이 나와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은 저출생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산했을 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 5세 때까지는 의료비라든지, 뭐 제가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 임신했을 때 매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뭐 장애아 검사다, 뭐 양수 검사다, 뭐 해가지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비출산, 비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출산, 비혼. 이거 진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출산, 비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 뭐라고 얘기해요? 나까지만 헬조선을 경험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젊은이들을 욕할 게 아닙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현실들을 보니까, 정말 저도 사실 제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들한테 결혼해! 라고 말하기가 사실상 좀 미안하다 그럴까요? 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출산 때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프랑스가 국내 총생산의 5%를 지원한다 그랬어요. 5%를 가족수당으로 해서 계속 꾸준히, 첫째, 둘째, 셋째 매달 아이들한테 양육수당을 주는 거예요. 양육수당을.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낳을 수 있는 거죠. 자녀를 싫어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인데. 계속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생색내기식으로 뭐 자녀가 나면은 뭐 몇천만 원 주겠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자녀를 최소한 우리가 제대로 양육하는데 2억에서 3억이 든다 그래요. 겁나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 저희 자녀들도, 저는 뭐 결혼할 생각이 뭐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뭐 요즘은 1인 가구 많죠. 네, 그 다음에 비혼주의자들, 그 다음에 뭐 비출산주의자들, 또 동거 커플,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틀린 게. 그 사람들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면은요, 그거는 진짜 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이게 무슨 그 어린이 관련된 옷부터 해서 옷, 신발 엄청 비싼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에서 3억이 든다.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집값 어떻습니까? 집 마련하기 위해서 등골이 다 휘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3포 세대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연애, 출산, 결혼 포기한다. 이거 누가 만들었죠? 젊은이들이 이기적이라서, 개인주의라서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회가. 그래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출산 그 사단법인 한국출산 장려협회의 박희준 그 이사장님을 제가 만나 뵀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협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출산 장려한다? 누가 출산합니까? 당사자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당사자. 그래서 10대, 20대, 30대들이 협회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들이 목소리를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동거 커플에게 법적 지위를 허락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처음에 거부감이 든 거예요. 제가 거부감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유가 뭐냐면 결혼 비용이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식, 의복, 예복, 그리고 뭐 혼수, 또 혼인 준비할 물품들부터 해가지고 이게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되는 겁니다. 비교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런 거추장스러운 비용들,
또 이 관련된 산업이 너무나 발전되다 보니까 이들의 마케팅이 럭셔리 마케팅으로 가고 이게 비교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아 그래? 그러면 결혼식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결혼식 안 해. 거기에 따르는 각종 뭐 혼인 신고부터 해갖고 각종 결혼 제도, 우리 한국의 결혼 제도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시월드라는 말이 나오고 왜 처가월드라는 말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다 키웠잖아요. 저는 다 키워보니까 참 갈등이 많다. 이렇게까지 결혼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동거 커플에 대해서 이제 생활 동반자들이죠. 동거 커플에 대해서 법적 지위를 허용해야 하는가? 이들이 거부하는 게 뭐냐면 결혼식 거추장스러운 그 결혼식 비용과 각종 수많은 비교와 비용과 결혼 제도의 폐단과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이게 이제 우리가 프랑스에서 보면은 결혼 커플에게 법적인 이 가족 지위를 허락하고 나니까 출산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10명 중에 6명이 이 생활 동반자, 그러니까 이 파트너 가족이 어떻게 이제 파트너십인데 이 파트너를 통해서 생활 동반자죠. 생활 동반자. 그래서 생활 동반자를 통해서 이렇게 출생한 그러한 자녀였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이란 제도, 거기에 수많은 산업이 어떻게 젊은이들을 압박해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무슨 뭐 동거 커플에게 법적 지위를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젊은이들이 비혼주의자들 뭐 다 내쫓아야 돼. 비출산주의자들 이 사람들 다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야. 빨갱이들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은 2100년 인구가 50%가 줄고 2300년 소멸 단계로 가는 겁니다. 지방 소멸과 대대적인 국가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단법인 한국출산장려협회 박기준 이사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뭐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제가 봤을 때는 프랑스나 스웨덴의 그러한 정책들이 옳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가족의 가족이 형성됐을 때 각종 세금 혜택들, 그리고 국내 총생산을 가족 수당으로 5% 이상 배정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들, 그리고 동거 커플에게 법적 지위를 허락해서 갑자기 아팠을 때라든지 그럴 때 보호자로서 그를 법적 대변할 수 있는, 또 각종 가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합리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합리주의.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래 내가 결혼하는데 뭐 이런 결혼식장에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냥 남들 보기에 체면 이쪽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내 아이는 진짜 남들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키워야지 하면서 그 어떤 그 학원이라든지 사교육 경쟁 속에서 자기가 느끼는 어떤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그 고통을 그냥 과거에는 감내해 왔어요. 저부터도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감내해 왔는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반기를 드는 거예요. 합리주의에 서고 있는 겁니다. 합리주의. 그것을 이기주의라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앞으로 제가 저는 결혼했잖아요. 제가 결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결혼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녀를 2명을 힘들게 키웠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왜? 자녀가 크니까 아주 소중한 친구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아들하고 등산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나이를 떠나고 부모와 자녀를 떠나서 친구 같은 거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딸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대화할 때 어때요? 아, 이 말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막 좀 불편하게 대화를 하게 되는데 자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결혼이라는 제도 또는 가족이라는 제도가 왔는데 이게 변형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세상도 변화되고 변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가족의 형태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이 재앙, 국가 재앙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제가 사단법인 출산장려협회에 여러 의견들을 제가 제시를 할 겁니다. 제시를 해서 아마 그걸 못 받아들이면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떤 저출생 극복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랑스라든지 스웨덴이 어떻게 극복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연구하고 배우려 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을 우리가 뭐 이기주의자다, 생각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왜 그렇게 갔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해하고 공감하지 않을까, 공감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반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주셔도 됩니다. 네, 제가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정부의 정책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